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고요. 중요한 문제 위주로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틀린 지문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특히 이제 출제 경향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출제 경향은 어떠하고 그 난이도는 어떠한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각 단원별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문제는 그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문제 위주로 대표되는 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문제집에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제 좀 그 10페이지 봐보세요. 맨 먼저 행정에서 이제 뭐 행정의의는 풀어봐 주시고요. 제2절 이제 통치행위, 제1장 제1장 행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통치행위가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도 한 5년, 6년 전에 나오다가 지금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출제에 됐으면 꼭 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치행위를 보도록 하죠. 통치행위는 이제 이쪽 부분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큰 부분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02번 보세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인데 통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문항이 틀려요. 3번 문항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좀 3번 문항은 왜 틀렸습니까? 3번 문항은 가분행위 이론이잖아요. 좀 틀린 거. 문제 10번이죠. 잠깐 보시면. 네, 문제 2번. 02번인데, 예, 02번인데, 여기서 핵심 문제가 답이, 문제가 3번이에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죠. 남북 정상회담 있죠. 이때 보시면 두 가지 이게 바로 이제 가분행위 이론을 적용해서 판례가 판결을 내는 겁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이 자체 있잖아요. 그러면 가분행위 이뤄낸다면 그 자체는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성이 인정되고요. 그렇지만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와 분리될 수 있는 집행작용은 분리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죠? 예, 가분행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안 된다. 안 되고 그와 분리되는 그 집행작용이죠. 그 집행작용은 통치행위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완전히 틀렸고요. 자, 3번하고 틀렸죠? 제가 이제 그 틀린 지문 위주로 그 설명드리면 그만큼 더 진도가 빨라요. 책은 이제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있고 그 나머지 판례도 뭐 1번 문항 봐보세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이 해외 파병 결정한 국가 원수로서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치 행위성을 긍정해서 사법심사를 배제했고요. 자, 두 번째 비상계엄의 선포.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 행위죠. 비상계엄의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맞습니다. 통칭이 맞는데 이번 지문은 왜 틀린가 하면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12.12 군사 반란이나 국헌 문란이죠. 이건 물론 12.12의 군사 반란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 즉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했던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은 일반적으로 3공화국에서 비상계엄이 있을 때 그건 통치행위 인정했지만 이 비상계엄의 확대와 선포와 그 확대 행위가 이와 같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서의 12.12 군사 반란인 경우고
통치행위성을 부정해서 사법심사를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에서 대통령이 긴급 경제명령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요것이 이제 꼭 기억할 것이 헌법재판소가요, 이 그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 일명 금융실명제 사건입니다. 일명 금융실명제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재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됨을 처음으로 밝힌 그 매우 중요한 결정 이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일명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통치행위 관념은 긍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이 결정이 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었고요. 그럼 한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7번 봐보세요. 2013년 서울시 7급 문제죠. 자, 보시면 이것도, 자, 옳지 않은 것인데, 07번. 문제 다 풀 수는 없어요. 07번이고, 좀, 보시면 2번 문항이죠. 2번 문항인데, 자, 먼저 보도록 하죠. 통칭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우리 기본 이론을,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 이제 출제 경향과 출제 난이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 자, 이게 연결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죠. 2번 문항이 틀린데, 통칭의 주체죠. 통치 행위, 행위 주체예요. 주체가 누구냐? 요것이 중요한데, 자, 먼저, 정치기관으로서 대통령이죠.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들어가요? 여기 국회도 정치기관이죠. 국회도 일부분 들어가요. 하지만 이때 사법부, 법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법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헌재도 여기에 정치기관이 아니죠. 비정치기관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 통칭이 주체가 안 됩니다. 주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로서 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국회에도 일부 행위 있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통치행위는 각국이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성립되고 인정된 것이지 각국이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면 틀려요. 예를 들면 현행 헌법 법조문을 보시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제명이 있죠. 증인처분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딱 조문 한 개 돼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제명처분 같은 경우는 그죠? 통치행위 맞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통치행위고 이때 비교해서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방의회 의원은 이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이런 규정을 안 두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신문상 어떤 불이익이 지방의회가 의결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자격심사나 제명 등은 이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그 헌법 규정에 의해서 통치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죠.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 돼요. 같이 아셔야 할 것이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통치행위 주체하고 판단 주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때 법원, 사법부 시험에서 법원 또는 사법부가 나옵니다. 요걸 갖다가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네, 그죠? 네. 자, 해놓고 7번에 1번 문항만 볼게요.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렇죠? 오늘날 통치행위는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3번에 헌법재판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죠. 그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바로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성을 인정해서 사법심사에
배제한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그죠? 예, 각하했어요. 네 번째, 통칭의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일명 금융실명제 사건 또는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명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법심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을 했죠. 5번, 통칭의 자제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학설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무슨 설입니까? 권력 분립설 또는 내재적 한계설. 이렇게 해서 통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제대로 했죠. 예, 강의를 제대로 했습니다. 기본 이론에서 이 정도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강의 수준보다 떨어지면 더 이상 강의를 듣기는 힘들어요. 처음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좀 여러분들 책보다 조금 책에서 많이 빠진 내용을 좀 더 보강하면서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기본 이론은 정말 중요해요. 기본 이론을 갖다 탄탄히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론으로만 문제로 접근만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만,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우리 지금 현재 컨셉대로 좀 기본 이론 한번 듣고 가볍게 듣고 문제 한번 출제 경향 파악하고 해설 보면서 이 보는 공부 방법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론만 냅다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제 경향도 모르지, 출제 난이도 모르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풀리는 겁니다. 기본 이론이 약한 사람은 이제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행정법이 아직 체계가 안 잡히고 개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저희 여기 현재 우리가 여기 문전공이죠. 문전공에서 좀 하고 있는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잠깐 문제를 이렇게 통해서 먼저 출제 경영하고 난이도 파악하고 이렇게 가보시면 기본 이론이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 봐볼게요. 이어서 13페이지에 02번 봐보세요. 자, 법률 13페이지죠? 02번 봐보세요. 13페이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나오죠. 2016년도 사회복지국 구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인데 4번 문항 봐보세요. 4번 문항이 틀렸어요.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와 재량행위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는 좀 확대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가 보시면 법치 행정의 원리를 이론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것은 오토마이어입니다. 오토마이어가 근대국가 성립할 때 그때는 근대국가에서는 자유와 권리가 최고였어요, 국민들. 국가의 최고 이념이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대국가에서는. 자유와 권리가 중요했죠. 하다 보니까 오토마이어 한다면 그 당시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 행정 영역에서만큼은 국회가 지정한 이 법률을 근거해서 군주는 왕은 법치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죠? 독일이 특이한 상황인데 근대국가가 성립할 당시에 독일은 그죠? 유럽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을 늦게 받아요. 아무래도 해안가에 있는 그죠? 해양국가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이제 미치겠죠.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내륙국가입니다. 또 후진 산업국가이니까 시민 세력이 성장을 그만큼 못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군주를 능가해서 바로 뭡니까? 폭력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주의로 넘어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을 못 오고
군주와 시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서 바로 중간점, 국가주권으로 가요.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주의로 가고요. 이런 배경에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법치행정의 원리, 군주를 위해서는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오토마이어가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론을 갖다가 좀 간단히 배경 지식을 통해서 보면, 여기 이제 그 4번 문항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처음쯤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보시면, 예전에 어떤 행시외시 문제, 7급 문제 보시면, 요 지문이 이번에 4번 문항 지문이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04번에 보시면 이제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는 말씀대로 침해 행정령에서만 법률유보를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침해 유보서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유보설의 그 법률유보의 범위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급부행정령, 그죠? 급부행정유보, 급부행정, 권력행정 유보설, 그죠? 그 다음에 신침해 유보설, 그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침해 유보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그 비판적 견해로 더 확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4번 문항 일단 과거에 비해서 축소된다. 아니죠.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대되고, 그 다음에 04번에서 범위가 확대돼요. 축소하면 틀려요. 확대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사항, 우리 헌재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중요사항 유보서. 이 학설 이름을 또 아셔야 돼요. 이거 갖다가 이제 본질사항이라고 해요. 본질사항이라고도 해요. 본질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거 헌재가 채택하고 있고요. 헌재가 채택하고 있고, 요거와 관련된 유보가 뭐예요? 의회 유보예요. 의회 유보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분명히. 의회 유보예요. 행정 유보가 아니에요. 이거 좀 지문이 요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 2016년도 사회복지국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한 5년 전에 기출문제로서 요거 나왔던 거예요. 틀린 지문 나왔어요, 이거. 틀린 지문 나왔습니다. 의회 유보와 관련된 겁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서 중요사항 또는 본질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유보가 필요하고, 중요사항 또는 본질사항이 아니면 법률유보, 법률근거가 필요치 않다. 근데요, 법률유보가 필요한 중요사항 영역에서는 다시 또 나누죠. 위임위법. 위임위법이 허용되는 영역과 위임위법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 위임위법이 행정위법이죠. 행정위법은 위임위법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금지되는 영역이 의회유보. 이건 의회가, 의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입법 시키면 안 돼요. 행정입법, 위임입법이 안 되는 영역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뭐야? 위임 금지.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려요. 그 다음에 1번 문항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이거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주 이렇게 보시고 많이 푸셔야 돼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그죠? 1번 문항인데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돼서 중요 사항 중에서도 더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중요 사항은 법률유보를 요하는데요. 중요 사항 중에서도 더 중요한 사항은 뭐다? 의회유보를 해야 하고, 중요 사항 중에서도 덜 중요한 사항은 행정입법을 위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금지 영역, 중요 사항 중에서도 더 중요한 사항은 국회 의회 유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1번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가 바로 이 중요 사항이고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고, 따라서 중요 사항 중에서도 더 중요하니까 의회 유보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2번 문항. 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맞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해입니다. 헌법 그다음에 3항 구토지 초과이득세법상 이주주가, 그죠?
요에 대해서 그죠?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해요. 그래서 자, 헌법재판소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상의 기준 시가는 국민이 납세 의무의 성부 및 법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즉 행정입법시키는 것은 헌법 제75조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 정도 문제 풀려야 돼요. 15페이지 봐보세요. 15페이지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법률적 합성 내지 법치 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중요하다고 법치 행정의 원리를 다른 용어로요, 행정이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것인데 5번 문항 보세요. 법률 우위 원칙은 이건 2013년 국회 구문제예요. 이거 2013년 국회 구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행시외시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4번 문항 봐보세요. 왜 틀린가? 법률의 우위 원칙은 행정이 법률의 고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바뀌었죠? 10번에 좀 답이 4번이에요. 5번이에요. 왜 틀리겠어요? 여러분들 법률 우위 원칙 있죠? 이 우위 원칙, 요거는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 원칙하고 비교해 보세요. 법률 우위 원칙하고 비교해 보면 알아요. 이 법률 우위, 법률 우위죠. 우위. 법률 유보,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기관아, 너희들이 행정활동을 할 때, 즉 행정기관아, 너희들이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권력적 행정활동을 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이야. 자기의 의무를 보간단 말이야. 자기는 적극적인 의무를 가져요. 맞잖아요. 자기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법률유보는 적극적 의무를 가져요. 이에 대해서 법률 우위 원칙은 어때요? 자, 행정기관아, 기존에 있는 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것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의무예요? 부작위의 의무, 금지 의무, 부작위 의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않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 의미. 그죠?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1번 문항 법률이 법규 창조로 이거 수업시에 있던 거죠. 이 법률이 법규 창조로 이 법규는 무슨 법규? 이 법률이 법규 창조로 해서 이 법규는 실질적 의미에서 이 법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이 통서 판례인데 법규가 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성하는 법규범. 이게 법규예요. 이 법규를 갖다가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해되시나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뭡니까? 국회 입법 형식이 법률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맞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지정한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입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이 법률의 고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돼요. 모든, 그죠? 적용. 그죠? 중에 모든이 맞아요.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됩니다. 이 법률 유보는요.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학살 대립 있죠? 이런 거 이거 다 해놓으셔야 돼요. 다 처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죠? 여기 3번 문항, 그죠? 이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은 모든 법률이에요. 행정규칙 그 대신 행정규칙 포함하잖아요. 법규성 있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해요. 불문법, 관습법 포함입니다. 자, 법률 우위 원칙에서 위반된 법률의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 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자, 맞죠? 맞고. 왜요? 제가 법률 위반의 원칙 말씀드렸었습니까? 4번만 한번 보시는 거죠. 헌법 위반한 거하고 법률 위반한 거하고 조례 위반한 거, 그죠? 각각의 위반된 행정적인 법적 요건은 행위 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주로 말할 수 없다. 세 번째, 법률 위반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위로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면 돼요. 만약에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하시면 매번 쓰러지시겠죠? 지금 법률 위반의 원칙 두 문제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행정법위 법원 제3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입법 강조했고요. 일단은 16페이지 지나서 17페이지 15번 행정법위 법원에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5번 봐보세요. 15번. 네, 15번 보겠습니다. 15번에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보세요. 3번. 사인은 반덤핑 부가처분이 세계 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요거 이제 한미 FTA죠. 한미 FTA하고 혼동을 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지금 WTO 라운드에서 체결된 협정인데요. 세계 바로 WTO 라운드 세계 무역기구로 말하고요. 이 협정 농산물 협정과 관계돼서 문제가 되는데 농산물 협정도 잘 나오고요. 반덤핑 부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오는데 이건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건 조금 이렇게 난이도 있게 나왔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WTO 라운드에서는 정부 간, 국가 간의 어떤 그 분쟁에 대해서 정부가 해당 국가의 어떤 정부가 이때 소송을 갖다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그럼 WTO 라운드에서 반덤핑 뭐 이쪽뿐만 아니라 농산물 협정도 마찬가지고요. 회원국 소속의 국민이 상대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요. 원고적 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가에 대해서 WTO 라운드상 국가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제소권 인정되는 것이지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것이지 해당 회원국 국민들한테는 이 소제기권을 안 주고 있어요. 뭐 WTO 라운드에서 뭐 농산물 협정 일개 상대방 국가가 WTO 라운드 협정에서 일개 국가가 어떤 협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때 회원국 소속의 국민은 이에 대해서 소송을 그죠? 해당 국가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인정 안 돼요. 조약에서. 하지만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독소 조항이 그겁니다. 만약 우리 농산물 협정에서 한미 FTA에서 어떤 그 조약 위반이 있다 하면 이 독소 조항인데요. 해당국 국민은 상대 국가 조약 한미 FTA 위반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제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단지 그만 국회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협상을 다 해놨던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한미 FTA에서 체결됐고 공포됐죠.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이 농산물 협정에서 많이 양보했죠. 하고 공산품을 많이 팔아야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FTA 그죠? 양자 조약이에요. 두 국가 간에 하는 양자 조약인데 일본은 그만큼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미국 농산물 어떻게 이겨요? 생산 원가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국산 지금 다 거의 좀 식재료가 중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를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한미 FTA 이거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다 했던 거고요. 기초해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인만 했던 겁니다. 제가 누구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한미 FTA가 우리가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수출 많이 하고. 다만 좀 어려운 건 뭐냐면 농민들을 갖다가 희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에서 정치권인데 어디든 제주 쪽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잘 안 돼요. 일본만 해도 20년 전부터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일 터지고 나서 세월호 터지고 나서 뭐하고 또 터지고 그냥 반성 못하고 반성은 또 하고 그랬더니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민들한테 분명히 알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시험이 나와요. 제가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WTO 라운드 농산물 협정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한미 FTA도 그에 또에 별도로 또 농산물 협정이 있죠. 그거 있는데 일단 WTO 라운드 그거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우수 농산물 있죠.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토부리라고 해서 우수 농산물 갖다가 이제 해당 학교 급수 쪽에서 그 식재료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조례에서 어떻게 해요? 이 지원금 보조금을 주속돼 있었어요. 이때 보시면 WTO 라운드 조약을 보면 이제 국제법이고요, 국제조약입니다. 하다 보니까 내국인 대우 규정 위반 있죠. 내국인 대우 규정 위반입니다. 외국 회사도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가 농산물 관련 회사가 개인이 들어오면 내국인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 위반으로 해서 소송 걸어가지고 이때 조례가 어떻게 돼요? WTO 라운드는 국제법이죠. 헌법 제6조 1항에서 국내법과 같은 지력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지력이 있다. 이때 국내법은 보통 법률 또는 법규 명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죠? 신토부리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에서 쓰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수농산물로 인정되고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해서 일정한 농업 보조금을 주는 거. WTO 라운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농산물 협정을 위반해서 조례가 이제 조례보다 상위 규범이니까 조례가 이런 법률에 해당하는 WTO 라운드 농산물 협정을 위반해서 무효이다. 위법 무효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요거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그게 15번에 이제 1번, 2번, 4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만 한번 보세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때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이봐요. 법률 또는 법규 명령으로 보고요. 이번 두 번째, 학교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바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되어 거의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것이죠. 왜요? 국내법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이 효력 한다고 봤어요. 판례가. 당연하죠. 이런 상으로. 이 부분은 맞고 4번문항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 우위 원칙, 특별법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또 나옵니다. 이거 한 2011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정도 또 나올 때 됐어요. 4원 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15번의 답이 이제 아까 그거였고요. 15번의 답이 3번이었습니다. 요 주의 쉽죠? 뭐죠? 쉽게 말하면 회원국 국민에게는 제소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해당 회원국만 인정돼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한미 FTA는
이거 회원국 국민에게 대해서도 제소권 인정돼요. 이거 잘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8페이지 봐보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 22번. 자, 18페이지 보시면 제4조 행정법의 일반 원칙 나오죠? 비례 원칙 22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22번에 2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 지도를 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자, 행정 지도는요. 제가 제2편 행정적용법에서 제3장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요. 뭐 행정상 화계약,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유력의 행정 지도만 행정절차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 있잖아요. 꼭 그 목차도 이렇게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서 행정절차법에 유력의 행정지도만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이 명문의 규정이 없다. 틀린 거예요. 명문의 규정이 있죠. 있고,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당연히 행정지도에 비례 원칙 적용되죠. 왜? 행정법 일반 원칙이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지도는요, 요거와 관련돼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2번 문항이죠. 행정지도는, 그죠? 행정지도는, 그죠? 여기에 지금 행정절차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 없어요? 행정절차법에 근거 있어요. 근거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근거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지도는요, 이게 관련해서 시험에서 최근에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행정절차법인데, 이 행정절차법 근거가 있죠? 요거와 관련된 건데, 행정절차법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에 비례 원칙으로서 비례 원칙 내용이 뭐죠? 적필상. 필요성 원칙 또는 최소 침해 원칙이죠. 최소 침해, 이 원칙이, 그죠? 최소 침해 원칙이에요. 비례 원칙 중에서 최소 침해 원칙, 필요성 원칙이죠. 이것이 행정지도에 관한, 그죠? 행정지도에 관한, 그죠? 행정지도의 이 법 조문에 이 비례 원칙이, 최소 침해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근거 있어요. 이 비례 원칙, 최소 침해 원칙, 요거 비례 원칙이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뭐가 비례 원칙이 규정된 겁니다. 비례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이 비례 원칙은 행정절차법상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단다. 행정절차법상이 일반 원칙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에요. 행정절차법이 일반 원칙으로 규정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요거는 어디로요? 그죠?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꼭 아셔야 돼요. 비례 원칙이 행정절차법 전체의 일반 원칙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요 조문이, 시험 지문이 말씀드린 것이 2번 나왔어요, 지금. 네, 2번 나왔습니다. 그 출제위원이 한 번 들어가셨다가 3, 4년 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출제하셨습니다. 요거 해놓고, 일단은 그러면 여기 22번에 1번 문항 봐볼게요. 자, 헌법재판소는 비례 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맞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는, 자,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헌법적 근거가 뭐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그 간접적 근거 규정이에요. 따라서 헌법은 비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때 보시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때 이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맞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헌법재판소 나중에 이제 학교 가시고 나서 헌법을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익적 행위를 갖다가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당연하죠.
비례 원칙 적용 범위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제1편 제2장 행정법의 1번 원칙 가보시면 그때 비례 원칙이 나와요. 비례 원칙이 적용 사례는 나옵니다. 수익적 행정일을 취소 또는 처리하는 경우. 왜 그래요? 왜 비례 원칙이 그 한계가 돼요? 왜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의 자유원칙에서 오늘날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의 자유원칙에서 제한원칙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제한원칙이 바로 비례 원칙이에요. 왜? 수익적 행정을 중에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취소 철회하게 되면 불이익 처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 자체가 수익적 처분이죠. 근데 이걸 취소 철회하게 되면 반대로 봐야 돼요. 이익을 줬다가 뺏는 거니까 불이익 처분이 돼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 자체가 불이익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서요. 이익 형량 혹시 우리 비례 원칙에서 비례 원칙 내용으로서 첫 번째 적합성 원칙, 두 번째 필요성 원칙 또는 최소침해 원칙, 세 번째가 상당성의 원칙, 이익 형량의 원칙. 됐죠? 예. 상당성의 원칙, 이익 형량의 원칙 봐보세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익 형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취소 처리 안 됐어. 왜? 이익을 줬다가 뺏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줬다가 공익을 위해서 취소 처리하니까 사익이 침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익을 위해서 수익 정책을 취소 처리하니까 공익을 위해서 공익과 이 공익을 위해서 취소 처리되는 사익이 침해, 이익 형량, 비교 형량에서 공익이 월등할 때 또는 공익이 최소한 이 사익과 동등할 때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니까 매우 중요하고 잘 나와요. 꼭 해놓으시고 4번 행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 재량을 제한하는 형량명령 이론으로 발전했다. 맞죠? 형량명령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익 형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행정계획에서는 형량명령 이론으로 발전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4번 봐보세요. 24번. 좀 이제 24번 같은 경우는 좀 신뢰보원칙이죠. 자,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신뢰보호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이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신뢰보호 원칙은 여러분들 독일에서 성립 발전했던 거예요. 판례에서. 독일에서 이때 혹시 과부 보조금 또는 미망인 사건 판결 기억나시나요? 이게 신뢰보호 원칙을 확립시킨 판결이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신뢰보호 원칙을 확립시킨 미망인 사건 판결 또는 과부 보조금 사건 판결인데 이때 이론적 근거가 뭐였죠? 이론적 근거가 뭐였죠? 그렇죠.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으로 봤습니다. 신의칙으로 봤는데 이때 많은 비판이 있게 돼요. 아니 우리 공법 영역에서 행정법 공법 영역에서 왜 그 이론적 근거를 갖다가 사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사법에서 발전한 이론입니다. 왜 이것을 이론적 근거로 삼는가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법적 안정성을 받겠습니다. 법적 안정성설이 오늘날 통솔판례예요. 독일 통솔판례, 우리나라 통솔판례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이론적 근거 뭐냐? 법치국가 원리의 이대에서 첫 번째 뭐가 있죠?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또는 법치행정의 원리. 또 한 가지 뭡니까? 법적 안정성 원칙. 이것이 법치국가 원리의 2대 요소로서 법치국가 원리 대원칙으로서 2대 요소입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법적 안정성 원칙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24번을 정리해 볼게요. 24번에 지금 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신뢰보호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이지만 현재는 실정법에도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틀렸죠. 이 주문은 뭐 경찰 2012년 경찰 1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잘 나오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 배울 때 신뢰보호 원칙은 불문법 원리죠. 행정법의 법원에서 조리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로 행정법 1번 원칙 이건 법원인데 불문법 원리예요.
그런데 이 실정법한 예가 있죠. 뭐가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하고요.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정법으로 이렇게 불문법 원리를 조리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성문법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실정법 하는 것은 보다 명확하게 보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처음 판례 이렇게 나와요. 판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판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2번 틀렸고. 3번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의하여 당사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춰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아닙니다. 실질에 의해서 표현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4번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 승인 가능성에 대한 표시는 사업 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다. 아니죠.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우리 교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참 보시면 29페이지 봐보세요. 29페이지 뭐 일단은 1번 이거 좀 해놓으시고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29번입니다. 그러면 29번 봐보세요. 옳은 곳인데 4번만 한번 보죠. 행정청이 확약 또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이게 뭐죠? 사정 변경.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 의사 표명은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맞고요. 자, 1번만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 원리에서 찾고 있다. 자,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신뢰보원칙 이론적 근거 뭐로 보죠? 법적 안정성. 29번에 지금 답이 지금 4번이고요. 이거고. 1번 틀렸어요. 1번 법적 안정성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요거 찾고 있어요. 꼭 1번 문항. 2번. 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신뢰보원칙의 인정 한계죠. 제3자. 정당한 이익 침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보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이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연의 신뢰에 기한 사연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자, 신뢰보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이 적법한 선행조치. 여기서 여러분들 선행조치와 관계돼서 문제가 있어요. 이 선행조치는 우리가 평등의 원칙과 달리, 그죠? 평등의 원칙과 달리 이 선행조치는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않아요. 조치는 적법뿐만 아니라 위법도, 그죠? 위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틀립니다. 4번 문항도 지금 이거 29번에 4번 문항은 여러분들 이거 신료와 관계도 잘 나와요. 이 질문은 제가 기술 문제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 6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신료 사유 꼭 아셔야 돼요. 사정 변경. 쉽게 말하면 이거 4번 지만은 이제 중요하니까 써드릴게요. 4번은 뭐냐면 행정상 확약,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상 확약 보세요. 그죠? 보통이 되죠? 이때 사정 변경은 보통 철회 사유거든요. 보통 사정 변경, 보통 행정행위에서 사정 변경은 철회 사유인데 행정상 확약은 이제 사정 변경이 실효, 행정행위 실효 사유 있죠? 실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요. 판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잘 나와요. 이거 판례가. 네, 29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표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1번 원칙인데 요거 좀 잘 돼 있어요. 45번에 45번 8번 봐보세요. 45페이지죠? 45페이지 8번. 2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5페이지에 45번. 25페이지 45번. 그죠? 요건데, 보니까 4번만 틀렸죠? 이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 운전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독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같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1번, 2번, 3번은 자 많이 그동안 처음 주문해서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지문이에요. 1번 보세요. 부관이 주된 행정리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리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보관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보관이 된다. 맞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보관을 붙이는 경우는 부당결부금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맞고 3번 문항 수익적 행정일을 직권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맞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자, 받으시고 일단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요. 29페이지 이제 행정법 일반칙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풀어보시고요. 29페이지 행정법의 효력 60번 보시기 바랍니다. 60번 2008년도 국가지적 문제고 이것이 유사한 문제가 2012년도 나왔어요. 60번 문제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인데 60번에 좀 60번이에요. 60번에 지금 2번 문항 봐보세요.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규정으로 취소 사유에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이거 혹시 그 소고표 기억나시나요? 소고표 여러분들 소고표 이거 좀 좀 잘못된 거 2번이죠. 2번만 설명하겠습니다. 2번 문항과 관계된 건데 우리 소고표에서 일단 좀 진정소고표로 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진정소고표에서 자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불리할 때 그죠? 원칙 금지. 우리 국민에게 소고표가 불리할 때는 금지하죠. 예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유리할 때는 허용하죠. 유리할 때. 또는 공익상 이익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 그죠? 이때요. 이렇게 법이 유력의 구법에 대해서 신법이 유력에 변경돼서 소호표를 인정하는데요. 유리한 경우는 소호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반드시 제가 써도 됐죠. 부칙에 뭐가 있어야 한다. 부칙 경과 규정에 뭐가 필요하다? 소고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소고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유력에 변경되는 경우도 판례한다면 이렇게 소고표 인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소고표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소고표 규정이 부칙 경과 규정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죠. 구 건설업법에 한다면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행위가 취소 행위예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변한 사람이 건설업 면허를 갖다 대여에다가 적발돼 가지고 자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려는 순간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요? 법이 개정돼서 신법으로서 건설업 면허 그죠? 신법인 건설업 면허법에서 이걸 취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 빌려주는 것을 갖다가 이때 그 건설업 면허 취소에서 삭제했어요.
이렇게 유력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부칙에 판례라면 부칙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소호표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것을 갖다가 취소하는 것은 이게 없었어요. 없어서 구법에 의해서 건설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좀 그 60번에 그래서 2번 틀립니다. 1번 문항 간단히 볼게요. 1번 문항 경과 규정 등의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이다. 됐죠? 1번, 2번 같은 판례예요. 그 다음에 3번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하는 부가요건 사실에 대해서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 부진정 소급표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네 번째,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갖다 주의사항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이제 첫 시간인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